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 한강여자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인터뷰 목적. 저는 원래 수님 블로그를 이렇게 한참 눈팅하다가 제가 이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한테 제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질문하세요. 네. 근데 이제 블로그에 보면은 군 제대 후에 미래를 고민하다가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 공동체를 하겠다고 결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과정까지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자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를 좀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데, 특히 어떤 일이 되게 필요한데 남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일.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 이제 마약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고, 또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 인터넷 중독, 가상현실 중독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어떤 거에 중독이 많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겠구나. 왜냐면 뭐 이쪽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또 중독이라는 게 그때 생각했을 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필요한 분야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나라는 마약 문제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워낙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처럼 마약 중독 치료가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마약 중독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치료 역시도 제대로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석사 때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일도 했었고 그리고 석사 논문도 알코올 중독이어서 지금은 꼭 마약뿐 아니라 알코올, 마약까지 좀 이렇게 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원래는 석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때에서 이제 일하던 그런 알코올 병원, 그 병원에서 만든 치료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일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 공동체에서 저를 대학원 졸업하면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석사 때 거기서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이제 보조 스텝으로 한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어떤 거를 좀 깨달았냐면 그 기관은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모든 공동체들이 그래요. 치료 공동체들은 국가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럼 지원을 받으면 성과를 내야 돼. 그 성과라는 게 쉽게 말해서 위에 행정을 하는 그 정책 위반자들, 정책을 진행하는 그 관리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심리치료, 특별히 이제 중독치료는 그렇게 성과가 나는 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공동체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진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서 도전을 해볼 거냐 아니면 사실은 치료는 포기하고 성과를 낼 거냐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공동체에 있던 스태프들은 진짜 치료를 위해서 성과를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기관에 돈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정작 위에서 그 돈을 주는 어떤 그런 뭐 서울시나 혹은 그 재단 위에 분들은 성과가 없으면 그럼 돈을 쓸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원래는 바로 치료공동체 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걸 보면서 내가 돈이 많던지 그래서 내 돈으로 하면은 내가 성과 내야 되는 압박을 안 받아도 되니까 혹은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100명, 200명 있으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치료공동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밀어놓고 마침 책 출간제가 들어와서 심리학 컬럼니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에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어. 그럼 결국에 누군가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이 누군가가 과연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할 수 있겠느냐. 결국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칼럼니스트 일 말고 집단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내려놓고 하면 안 돼? 내가 제가 사실 그 시체가 너무 아니 이거를 들고 있으면 내 얼굴이 가려져.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더러워. 이거 원하면 이거 내가 보내줄 수 있어. 진짜요? 그렇게 열심히 안 적어도 돼. 그렇게 괜찮아? 죄송합니다. 이거 보내주면 돼요? 네. 그래. 너무 힘들어 보여. 이렇게 막. 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근데 상담 중에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상담이란 게 자기가 되게 온전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힘들다고 말하지.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럼. 상담은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는데 화가 나. 그럼 화를 참아야 되나? 네. 왜? 왜 상담자가 내담자 앞에서 쇼를 해요? 진짜요? 쉽게 말해서 모든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는요, 너도 솔직해, 나도 솔직할 게 이거예요. 쉽게 해서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게 힘든 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하기가 힘들지. 근데 희생이 아니야.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도 힘들면 자식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식도 힘들면 부모한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담자, 내담자는 쇼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래서 상담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강의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강의는 내가 뭔가 잘 보여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날 쳐다보고 있고, 근데 상담은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와서 나한테 묻잖아요. 그럼 내가 본인한테 잘 보여야 돼? 아니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근데 상담은 이것보다, 그러니까 본인은 질문하고 답을 하니까 내 머리가 빨리빨리 지금 돌아가야 돼서 그게 좀 힘들지만, 상담은 분명한 목적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경험에 같이 참여하는 거라서 사실은 상담자가 그걸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상담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뭐 이렇게 견뎌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소진이 빨리 와요. 근데 사실 본래적으로 상담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야. 대신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 앞에서 자기 문제를 털어낼 필요는 없지. 그래서 내담자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상담자가 만약에 피곤하다. 근데 내담자가 선생님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면 나 좀 피곤하다고. 응? 그랬을 때 내담자가 선생님 제가 얘기하면 선생님 제 얘기 집중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진 않다고, 내가 그 정도로 집중이 안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담자가 느끼기에 선생님 피곤한 거서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잖아?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게 하는 거야. 내담자. 그럼 화를 내라. 근데 지금 상담자도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그런 일이 사실은 상담은 아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진짜 상담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쇼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마음이 불안정해도 할 수 있다. 그럼 대신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내담자한테 더 씌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 자기가 불안하니까 내담자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함께 소통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부부싸움 한 거를 아이한테 털어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아빠가 나한테 이랬어라고 하면서 애한테 화풀이를 한다든지 아이한테 아빠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혹은 엄마에 대한 욕을 하면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부모라고 항상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부모가 힘들어 그러면은 엄마 힘들어 그래서 야 오늘 엄마 힘들다. 그럼 엄마 내가 좀 도와줄까? 야 그러면 좋지, 고마워, 엄마 조금 쉴게. 그럼 이제 좀 쉬어. 그럼 괜찮잖아. 그럼 우리 딸 고맙다고.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등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마치 자신이 해결이 안 되는 감정을 자신에 쏟아놓잖아. 그럼 자식들은 힘들어하죠. 그거는 아닌 것처럼
상담자가 자신이 힘들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내담자한테 다 쏟아놓고 내담자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 하지만 상담자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을 감추는 것도 그거는 꼭 내담자한테도 그런 거지. 내가 감추니까 너도 감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모델이기도 한 거야. 아, 선생님이 저렇게 자유로우니까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구나가 상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들이죠. 알 것 같은데 모르겠지. 네. 어렵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잘 안 되시는 적은 없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전문적으로 개인 상담을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대신 제가 글 쓰고 강의고 집단을 주로 하잖아. 근데 집단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집단에서 상담자가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 왜냐면 개인 상담에서는 1대1로 있으니까 상담자가 나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내담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단에서는 10명이 둘러앉아 있어. 그럼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집단 능력이 나누는데 나누님 뭐 좀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1대1 상담에서는 그래요? 다행히 이렇게 넘어가지만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무님 거짓말 한다고 그럼 사실은 정말 집단에서 하다 보면 상담자도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나를 그렇게 그런 어떤 모습을 가끔은 되게끔 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용기라고 생각해. 용기요? 사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일에서 피해요. 피하다 보니까 계속 피할 수 있는데 피할 수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 그럼 결국엔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상담자는 그 사람들에게 야 피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상담자 자신이 피해서는 안 돼.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야. 내담자의 관계에서도요. 만약에 앞에 있는 어떤 내담자가 화를 잘 못 내. 그래서 늘 뭐 힘들어요. 친구 관계도 힘들고 부모한테도 늘 당하고 힘들어. 그럼 상담자는 이 사람한테 야 너 힘내.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줘서는 이 사람이 크게 도움 못 얻어요. 이 사람이 화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너 가서 엄마한테 화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알고 있어 그 사람도. 그게 안 될 뿐이야. 그 사람이 여기서 상담자한테 화내도록 해야 돼요. 그럼 때로는 상담자는 무리하게 이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나한테 상처받았다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상담자들이 용기를 못 내면 그냥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 그래서 누구누구 씨 진짜 그렇게 힘들죠? 그래도 힘내요. 그리고 엄마한테 한마디 해봅시다. 그래요. 다음 주에 봐요. 이건 진짜 내담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상담자가 자신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담자를 위하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상담자가 용기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누구는 진짜 화를 낼 테니까 나한테 좀 화를 내봐라. 근데 이거는 너무 연기 같잖아. 그쵸? 그렇게 안내를 해주지만 그랬을 때 화를 낼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게 안 되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폭발할 상황까지 밀어붙여야 돼. 되게 리얼하게. 그리고 그건 진짜 리얼이기도 해요. 대신 어떤 게 다르냐면은 부모가 밀어붙이고 비난할 때는 자녀가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부모는 그거까지 꺾어버려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상담자는 푸시를 해. 근데 내담자가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욱하고 화내잖아요. 그럼 상담자는 그거를 같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래서 이제 내담자들이 화내고 욕하면 진짜 무서워. 진짜 막 뭐 그 분노가 터지면요. 그럼 상담자들이 그거 받기가 싫은 거야. 왜 자기가 그거를 받아요? 나 이제 후배들한테 니네가 그런 거 받기 싫으면 상담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못 내는 상담자들이 많아서 저는 상담자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담자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가 상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항상 결과가 보장되진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야. 만약에 결과가 보장이 돼, 그럼 용기가 필요하지 않지. 근데 이거예요. 비유를 해보자면 의사야. 근데 이 환자가 죽어가.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 상태에서 그 방법을 쓰겠냐? 아니면 진통제 놔주면서 손 놓겠냐? 이걸 선택하는 거야.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모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상담을 받겠다고 온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내담자 관계를 형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아예 다 편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 형성에 있어 서로의 감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처음 우리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 본인은 내가 어떻게 느껴져요? 감정적으로? 지금요? 되게 좀 오래 좋아하는 분이랑 좀 떨리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편해요? 그럼 이제 나도 이제 본인도 이제 나한테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도 본인한테 내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주고받다 보면은 관계들이 생겨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랑은 감정을 주고받지 않잖아. 그냥 뭐 학생이 선생님 좋아해 그러면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고, 선생님도 사실은 학교에서는 관계를 나누는 게 주 목적은 아니니까. 하지만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갖고 온 문제를 다루는 게 그게 상담의 주된 건 아니에요. 진짜 주된 거는 그 문제가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상담 내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거예요. 선생님 저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담자는 때로는 야 너 주변 친구한테서 물어보자. 진짜 너를 좋아하지 않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너 친구 사귈 때 이렇게 해봐 이런 것도 알려주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 친구들이 절 아무도 안 좋아한대요. 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을 때 야 근데 나는 너 좋아해.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상담인 거야. 다른 애들이랑 친구해가가 아니라 야 우리 친구하자. 이게 상담인 거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기는 하지만 상담자 내담자는 시간과 장소라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친하다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연애하면 안 되는 거야. 상담자 내담자는 그 공간 안에서, 하지만 진짜 관계를 맺는 게 상담이다. 어렵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직단 상담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러면 시간은 괜찮으세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몸은 바쁘고 마음은 바빠. 그런데 성과에 대한 압박은 갖지 않아요. 안 돼도 괜찮다. 그렇지. 잘 돼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야 돼, 잘 살아,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럼 본인이 잘하면 못하는 애는 항상 있어. 내가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 못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리고 또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요,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담감을 늘어났을 때 성과가 더 좋아. 잘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기는 해도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 좀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러 못해봐. 일부러 못해요. 그래도 괜찮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어떤 강의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가 못하겠는 거는 난 얘기해요. 난 못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다시 부탁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거기서 그건 바꿀 수 없네 그러면 저는 그럼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분명히 아는 거. 근데 그걸 하려면 내 최고치가 어딘지도 알아야 되지만 내 최저치가 어딘지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위로만 달려가려고 하니까
자기 밑바닥을 모르잖아요. 자기 밑바닥을 보고 아 내가 못해도 괜찮구나 싶으면 편해.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것도 망쳐봐 완전히. 나는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랬어요. 진짜요? 진짜 기말고사 때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성적이 장난 아니게 내려갔지.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 하나 떨어진 건 내 인생에 한 줄로도 안 남아요. 내가 수능이 몇 점인지 알아? 그게 중요해 본인한테? 안 중요해. 앞으로 본인을 만나는 사람한테 본인이 지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안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 시각이 안 보이잖아. 네. 공부 잘하면 엄청 성공하고 공부 못하면 실패한 거 같죠?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것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삶의 자세. 그래서 내가 꼭 얘기하는 게 전전긍긍하면 되게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살거든. 네.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실패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회에 가서 실패하면 완전 좌절하는 거야.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해. 즐겁게. 근데 즐겁게 공부가 안 되잖아? 그럼 그땐 공부할 때가 아닐 거야. 그래도 아마 잘 안 될 거야. 네. 그렇군요. 뭔가 되게 어디 맞은 느낌? 맞은 느낌이야? 네. 그렇군요. 근데 다시 학교 돌아가면은 그 맞은 느낌이 사라질 거야.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애들 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이게 참 환경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 삶을 찾는 게 지금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그때도 사실은 고등학교 느낌을 대학교까지 갖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이 뭐 하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만약에 합격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봐. 왜 20살 때 우리는 그 중요한 인생의 미래의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잘 살 수 있대요. 아니야. 그거는 부모는 학교가 사기치는 거야. 20살 때 대학을 정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하지 않고 일단 하나를 찍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요. 20살 때 정한 대학 전공이 지금 당신의 삶에 여전히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어떨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전공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대학 가니까 다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본인 생각에 그래 내가 심리학과 가고 싶긴 하지만 내가 이거를 꼭 지금 20살 때 해야 되나? 나중에 해도 되겠다 싶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지 말아봐. 대학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힘들어. 한국 사람들은 너 왜 대학 가니? 그럼 결론은 하나야. 친구들이 가니까 가요. 그게 되게 솔직한 대답이야. 너 왜 취직하니? 친구들이 하니까요. 너 왜 결혼하니? 친구들이 하니까요. 너 왜 애 낳아? 친구들이 낳으니까. 그럼 너는 왜 나중에 노인정 하니? 친구들이 노인정에 가니까. 이가 된다고.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항상 그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고민을 앞으로 평생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걸까? 이거를 되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이렇게 갑자기 너무 상담센터를 차리려면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상담센터를 개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월요일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본인 사는 지역의 세무서에 가서 상담센터 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찾아봐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지 제대로 과정을 밟은 사람인지를 보지 않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어떤 법 자체가 없어. 그러면 상담사가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은 없지 않아요?
그거는 국가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학회 자격증도 있는데 그게 필수여야 그거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그냥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본인이 식당 개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 말고 자격증 있어야 돼요? 아니야. 조리사 자격증은 식당 개업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려면 그때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그냥 내가 먼저 내가 김치찌개 끓이겠다는데 필요 없어. 상담사에서도 그래. 법이 없어. 요즘에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진짜 생각 없이 차리시는 분들도 많고. 많지. 사실 한국에는 그런 거 좀 사이비 심리? 그러니까 막 혈액형 심리 이런 것도 많고. 그것도 많고 타로도 많고. 타로도 많고. 우리나라에 그 심리상담 카페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제대로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심리 검사하면서 아 이게 뭐 내 심리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어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심리학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쪽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면은 대중들과의 소통은 멀어져.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도 블로그 해라, 유튜브도 하고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해야 그런 좀 부정확한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즘엔 많아지는데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상담 쪽이나 심리학적 전체적으로 비해서 되게 소수.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공자들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홍보나 이런 걸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요즘엔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학회에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떤 학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거든. 단체의 홍보는 네. 정책적으로 같이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학회 임원들이 바뀌면 그 정책도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상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심리학자들이 계속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디서 이제 인터뷰 요청 같은 게 들어오면은,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 요청은요, 심리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내보내지 않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 심리학자를 찾아요. 그래서 나도 뭐 어디 방송국 인터뷰 15분 하잖아? 그럼 15초 나가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나가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내보내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편집해서 나가서, 그럼 이제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한 심리학자들은 인터뷰 안 한다고 하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이비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인터뷰를 내보내니까, 이런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나는 심리학자들이 그런 대중들과의 소통이 비록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선생님 작업하신 것 중에 닥터클래스 그거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만화라는 매체는 분명히 제가 쓰고 있는 어떤 글이나 이런 거랑 또 다른 독자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종범 작가가 연락이 왔을 때,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문을 하기로 한 건 이유 중에 하나도, 웹툰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도 한다는 거에 더해서 그 웹툰 작가가 심리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 한 거예요. 만약에 완전히 심리학 전공이 아니면 내가 자문이 아니라 내가 글을 써줘야 돼.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종범 작가는 심리학 전공을 했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말이 통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스토리를 갖고 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듬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 프루스트를 그래서 자문을 이제 오케이를 했던 거죠. 재밌게 봤어요.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아 진짜요? 시즌, 저 드라마도 나왔어요. 그럼 시즌 이제 4인가? 시즌 5인가? 시즌 5일까? 이제 나와. 지금 이제 거의 준비하고 좀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다시.
어쩌다 보니까 질문 거의 다 했네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 뭐. 이거 책에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그래요. 완전 다른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요즘 특별히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열의 문제는 아니야. 평균적인 남자와 평균적인 여자를 놓고 봤을 때는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절대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돼. 그리고 남자들 중에도 여성의 뇌를 가진 남자들이 있어요. 여성 중에도 남성의 뇌를 가진 남성의 뇌를 가진 여성들이 있지. 근데 비율이 대략 20% 정도 돼. 그러니까 언어 능력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남성들 중에서도 여성들의 못지않은 언어 능력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여성들 중에서도 남성의 못지않은 공간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여성 운동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모든 경기가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남성 경기와 여성 경기를 구분하잖아. 근데 그거는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절대로 차별로 가서는 안 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차이를 당연시하거나 그런 차이가 마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은 뇌가 공감하는 뇌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다른 뇌과학자가 표현한 거예요. 남성의 뇌를 체계화의 뇌라고 해요. 근데 여성 중에서도 남성의 뇌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남성 중에서도 여성의 뇌처럼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거나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현은 지양해야 돼.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인정은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이제 아내랑 저랑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아빠들이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런 특히 이제 아들들의 남성성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그 연구에서 이제 측정했던 남성성, 그걸 기준으로 어떤 아이들이 더 남성성이 있는 어떤 아이들이냐라고 했을 때, 아빠가 오히려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해 줬을 때, 애가 울어. 그러면은 너 슬퍼? 그래, 슬프겠다. 좀 울고 싶으면 더 울어도 괜찮아. 그리고 얘기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오히려 남성성을 더 갖게 되고, 반대로 남자 새끼가, 아들놈이 울지 마 이러면 오히려 그 아이의 남성성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도 어떤 사회가 남자와 여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요구들을 지향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들 둘이긴 하지만 뭐 아들놈들이 남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를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가끔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표현을 배워올 때가 있어요. 엄마 걔는 여자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너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다르고 분명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차이가 미래 행동의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전달을 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래? 네. 제 마지막 질문할게요. 우선 이제 선생님이 롤모델인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생님을 보면서 또 꿈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그래요. 제가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나도 이제 한국에서 그 되게 입시열 높은 그때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내가 내 삶을 좀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남들 따라가지 말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남들이
남들이 다 하는 거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은 남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야. 휩쓸려 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좀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든지.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할까? 결국에는 남들과 경쟁하는 거잖아. 근데 정말 인생이 남들과의 경쟁인가? 나는 나만의 길을 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선택들마다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점차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한 10년이 뒤쳐졌어. 그럼 남들보다 내가 10년 더 일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건강하게 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한테 조급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 20대 초반에 결정한 인생과 직업을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워낙 빨리 변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가서 동안 내가 죽는 때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직업은 한 3, 4개 정도는 될 거야. 그 중에서 심리학자라는 직업이 유일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내 생각이기도 해. 내가 지금 심리학을 하지만 내가 90세까지 심리학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은 심리학 칼럼니스트를 하지만 10년 후에는 7억 문자가 내려갈 거고 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말고 내 삶이 중심이고 직업은 내 삶을 채우는 구성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